하이 내 남자 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석사 논문 쉽게 쓰는 방법이야. 진한 매운맛에서 단순히 때우기 위한 석사 논문이라면 쓰게 하지도 쓰지도 마라.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말 했었지. 오늘은 실전편이야. 논문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려줄게. 내가 볼 때 석사 논문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매개 변인 놓고 회귀 분석한 논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논문, 이런 것들이야. 잘 안 나오는 게 요인 분석이랑 질적 연구 방법론 논문. 무슨 말인지 모를 내 남자 친구들을 위해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 자, 시작합니다. 우선 연구 시장의 추세부터 보자.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와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신박한 이론은 1세대에서 만들어져. 다들 더울 때 부채 붙이고 있는 조선시대에 누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어봐. 마을이 난리가 나겠지. 신생사업은 시작이 불모지라 조금이라도 튀면 주목을 받아. 2세대는 1세대의 이론을 반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는 시기야. 네 말대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 사실은 이거던데? 이러는 거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생길 수 있어. 연구하고 토론하며 발전하는 학자 입장에선 아주 좋은 일이야. 그럼 3세대가 할 일은 뭘까? 분명 같은 현상인데 왜 해석이 다르지? 세부적으로 보면 뭐가 달라서 그럴까? 좀 더 미시적으로 현미경으로 파고들듯이 파고드는 게 첫 번째. 1세대, 2세대의 이론을 적절히 접목하는 통합이 두 번째. 당시엔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과학의 발전과 함께 밝혀내고 발견하는 게 세 번째야. 3세대 연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회귀분석, 즉 두 가지 현상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연구야. 형아쌤 유튜브를 본다, 구독을 누른다. 두 가지 현상 중에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알아내는 거지. 여기선 유튜브를 보는 게 원인이고 구독이 결과겠지? 구독, 좋아요, 댓글 좀. 심리학에도 이런 거 필요하겠지. 가령 우울이 높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걸 논문으로 입증한다면 상담사가 우울한 내담자를 만날 때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3세대는 세부적으로 파고든댔지. 요즘 회귀 논문 추세는 이런 식이야. 오케이, A가 B에 영향을 주는 건 알겠어. 근데 A랑 B 사이에 C가 있으면 효과가 달라지던데? 이거 알아볼까? 이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요소들을 조각조각 알아내는 중이야. 이걸 매개, 조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여기 말고 반디 클래스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어떤 꼼수가 발생하느냐? 연구 가설에 따라 논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설문 결과에 따라 논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논문의 목적이 연구가 아니라 졸업이면 결과는 무조건 나와야 하잖아? 그래서 딱 봐도 관계 나올 만한 변수를 찾는다. 오, 아직 그걸 연구한 사람이 없네. 오, 개꿀. 이거로 논문 쓰면 결과 나오겠다. 자,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럴 일은 없어. 애초에 변수를 넉넉 잡아서 5, 6개의 설문지를 넣어가지고 뿌리거든. 그러면 어떻게든 얻어 걸리는 게 하나는 있어. 서론과 재현은 결과에 끼워서 맞췄으면 끝. 설문지 척도 보면 대부분 메인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척도가 있거든. 너구리를 구성하는 건 스프, 면, 다시마잖아. 이런 걸 하위 척도라고 하는데 그 하위 척도 하나하나를 나눠서 하나라도 결과가 나오면 논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그러다 보니 예전에 쓰던 연구 방법론이 더 발전된 연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이는 경우도 생겨. 구조방정식이 아닌 다중회귀 분석 검증 논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난 이거라고 생각해. 구조방정식으로 했을 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게 더 세밀하게 보는 연구 방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예전 방법 써야지.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논문 꼼수 알아보자. 회귀를 처음 했을 때 설문지 돌리고 회귀 마지막에 설문지 돌려서 점수가 더 나아졌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검증하는 연구 방법이야. 여기서 꼼수를 쓴다. 회귀 마지막 날에 설문지 주기 전에 피자랑 치킨을 쏴. 참여자들 배를 든든하게 채운 다음에 설문지를 받는 거야. 이 방법을 쓰면 회귀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 효과가 대폭 상승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 심지어 아예 대놓고 회귀 마지막에 설문지 나눠주면서 이거 잘 써주면 선생님이 아주 행복해진다, 이런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지. 이런 논문이 검증하는 건 뭘까? 프로그램 효과가 아니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검증하는 거야. 세 번째, 질적 연구 방법론 꼼수. 질적 연구는 솔직히 주제 싸움이야. 주제만 괜찮다면 결과가 실패할 리는 없다고 봐도 돼.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거 녹취록 다
따서 의미 있는 문장 추출하는 거거든. 가설 검증보단 인터뷰 내용 정리를 한다는 마인드로도 논문 만들 수 있어.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100% 결과를 보장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질적 연구하는 거 괜찮아. 인터뷰하고 녹취록 따고 이러는 거 고생이지. 시간도 오래 걸려. 이런 거 감수할 수만 있다면 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 논문을 쓰는데 들이는 나의 고생과 시간까지도 아깝다. 그럴 때 쓰는 마지막 꼼수이자 최고의 방법, 바로 자본 박치기. 녹취록 맡기면 A4용지 텍스트로 바꿔주는 속기사들한테 연락하는 거지. 그럼 양적 연구는 돈으로 못하나? 그럴 리가. 설문지와 돈을 보낼 테니 결과 분석 가지고 오세요. 이런 사람이 없겠어? 입금 하나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숫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이거 좋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 내가 수학 뇌가 아예 없다. 그래서 숫자만 봐도 머리가 꼬인다. 그러면 여기까진 연구 윤리와 별개로 그래라 치자. 근데 숫자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는 어떤지, 그 결과로 나오는 연구의 의미와 재현까지 모두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이미 논문을 쓰겠다는 게 아니지. 논문은 통과 절차일 뿐 돈으로 퉁치고 학위 따겠다는 거잖아. 난 솔직히 모르겠다. 돈만 많으면 자기 논문이 뭔지 몰라도 논문을 낼 수 있고, 그 논문을 명함 삼아 명성을 쌓아갈 수 있어. 이 시스템이 어이없고 그 시스템에 쉽게 속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말빨러들이 싫어. 내가 이런 꼼수를 소개한 이유도 마찬가지야. 학위가 가진 의미에 비해 그 학위를 취득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추접하고 얌생이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말했지. 메시지만 가져가되 메신저를 믿지 말라고. 언젠가 매운맛에서 그럼 좋은 논문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소개해줄게. 대신 조회수는 높지 않을 테니까 묵혔다가 나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 무슨